자, 306페이지에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 이 앞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우리가 다 합쳐서 제가 소득 금액 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계속 분리과세를 강조했던 이유가 분리과세는 소득 금액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소득 금액에. 그럼 걔네들을 빼고 이 소득 금액이 되면 이 소득 금액에다가 또 소득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소득 공제. 그럼 이제 종합소득 공제가 있고 특별소득 공제가 있는데, 특별소득 공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보험료 연금이라는 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니까 빼야 과세표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과거 옛날에 발생했던 거는 소득 공제가 많았고 세액 공제라는 게 없었는데, 이 소득 공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가시면 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를 빼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세액 공제를 빼면 뭐 가산세 이런 거 다 뺐을 때에 결정세액이 돼요. 그럼 과거에는 소득 공제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소득 공제를 생각 보시면 세율이 과세 표준을 가지고 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6%, 15%, 24%, 35%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봤을 때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 해도 소득이 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소득 공제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몰빵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받는 만큼 높은 세율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을 하고자 소득 공제에 있던 거를 세액 공제로 이걸 넘겨버렸어요.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사적 보험료라든지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기부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연금이라든지 개인 사적 연금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겨서 일단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맞은 후에 세금에서 얼마 빼줄게, 최대 12만원치 15만원치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조세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이 무작정 많이 받는 것보다 이게 똑같이 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정산이라고 주로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저와 같이 하려는 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소득공제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세금도 부과 안 하겠다. 근데 지금 특별소득공제 적혀 있는 거는 보험료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손도 못 대보는 건데, 옆에 신용카드가 적혀 있죠. 이 신용카드는 원래 없애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거 넘기는 시절에 넘기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일몰기간이었던 건데, 근데 그거 없앤다 그랬더니 근로소득자들이 자기들 위한 제도인 줄 알고 계속 울어가지고 못 없앴어요. 왜 못 없앴냐면 그 다음 연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 다음 연도 국회의원 선거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거 없앤다는 데에 근로소득자가 돈 돌릴까봐 못 없애고 계속 연장하다가 이제 못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만 지금 소득공제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없앨 거였으니까 세액공제로 구조 바꾸고 없앨 필요가 없어서 뒀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애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옛날에 생긴 거라서 그냥 위에 소득공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우리 종합소득공제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종합소득공제가 인적공제예요. 그럼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고소득자든 작게 받든 간에 상관없이 하는 이제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인데 돈 많이 벌어요. 한 1억 8천 정도 1년에 벌어요. 근데 걔가 1억 8천을 버는데 중요한 건 자기 아내도 제 친구의 모든 스케줄하고 다 봐주고, 그리고 자기 큰 아들도 자기 아버지 기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럼 그 사람은 돈 안 버는 거예요. 소득 안 잡히도록. 그럼 이 분산을 시킬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하려 그러니까 합산에 걸리면 괜히 안 좋은 꼴 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그럼 자기 배우자하고 자기 아들은 자기 돈을 같이 먹고 살잖아. 그런 형식에 대한 거는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거나 배우자가 많이 벌면 그쪽으로 몰빵하고 싶겠죠. 지금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몇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이런 게 인적공제 제도예요. 자, 그럼 지금 올려오는 게 인적공제 제도인데 인적공제 제도는 기본 공제에다가 추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 공제. 그럼 기본 공제라는 건 본인 포함 1인당 150만 원 우리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본인은 조건이 없는데 이 가족 1인당 있죠? 죄송해요. 자,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부양가족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자 우리 교재 308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이. 자 그런데 자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외에서 대상이 첫 번째 우리 배우자. 자 배우자랑 떨어져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낡은 생각 말고 일반적으로는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은데 떨어져 사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죠. 자 그럼 자 배우자 생각하지 말고 직계비속 자식과 떨어져 살고 싶을까요? 아, 그것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어떻게 원래 다 같이 살고 싶은데 자 애가 유학 가 있어요. 뒷바라지 내가 하는 거잖아. 배우자가 떨어져 있어요. 지방 가서 그럼 거기서 돈 벌 일이 있으니까 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생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외 대상이 우리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안 잡아요. 얘네들은 직계비속은 예외 대상이고 그럼 말이 얘가 예외인 거지. 내 직계비속 자녀들하고 배우자를 안 따지면 같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은 직계존속 부모님들 있죠. 직계존속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이야기예요. 형제자매도 내가 부양한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 그냥 우리 집에 데리고 내가 살고 있고 걔 혼자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예외가 뭐냐면 우리 주거 형평사 혹은 몸이 편찮으셔서 부모님이 요양 목적사 목적으로 다르게 떨어져 사는 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 주거 형평상은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 그런 이야기예요. 집이 좁아서 우리 히터 손대신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날씨가 오늘 추워진다 그랬어요? 다들 옷을 두껍게 갑자기 입으시길래 근데 봤더니 원래 어제 이 시간쯤 됐을 땐 점점 더워가지고 다들 분위기가 달랐는데 지금은 쌀쌀한 공기가 들어오길래 어제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온도도 똑같이 자동으로 27도 맞춰놨는데
저는 아직도 계속 열심히 돌고 있네. 그리고 옷을 입으시길래 추워졌나? 이제 겨울이 오려고 하는가요? 지금 아직 가을이죠? 누가 가을이 없다 그랬어? 뭔가 아직 여름 아니고 겨울 아니면 가을이지. 그죠? 지금 겨울 아니죠 아직. 이제 오려고 하나 봐. 근데 왜 계속 뿌옇지 날씨가? 자, 일단 부양가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양가족 기준 일단 같이 사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주민등록상. 근데 자 이때 빼고 그러면 자 부양가족이라는 게 이건데 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가족의 범위는 나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예요. 나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 수직적 관계.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본인이 있어요. 나와 가장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 누구죠? 배우자죠. 배우자죠. 자, 그럼 또 나와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본인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형제자매. 그럼 나의 형제자매하고 또 내만이 아니고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전부 다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가요. 범위에 일단 이 사람들 같이 산다면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나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나의 위쪽을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위로 쭉. 할머니도 돼요. 할머니 왜 말 안 했지 내가. 자, 그럼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돼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위쪽으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전부 다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돼요. 아래쪽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래쪽으로. 그럼 왜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라고 말? 일반적으로는 같겠지. 그런데 또 재혼한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다면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면 나의 부양가족 범위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을 가지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 가지치기 있죠. 우리 직계 존속의 가지치기 삼촌, 고모, 이모 다 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그냥 같이 살면 우리 엄마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한테 기분 되는 게 아니고 형제자매에서도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니면 조카 전부 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지 나중에 시험에서 삼촌 나온다 뭐 장애가 있다 필요 없어요. 다 나의 대상자 아니에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수평적 수직적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위쪽 아래 나의 배우자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H자로 쫙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원칙적으로 나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안 돼요.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나의 직계 비속이 장애가 있고 그리고 직계 비속에 글자 쓰기가 왜 이래.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근데 얘를 내가 데리고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마다가 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이제 맹인학교를 가게 되겠죠. 점자 배워야 될 거잖아요. 맹인학교 갔다가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맹인학교에서 만난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까지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살아. 그건 내가 부양한다 봐야지 며느리도. 무슨 말인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직계비속의 가지치기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외가
위탁아동. 위탁아동인데 위탁아동의 전제 조건은 6개월 이상 양육하고 18세 미만이어야 돼요. 위탁아동도 나의 부양가족 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니 입양 아니에요. 네, 입양 아니고. 저도 신도림에서 옛날에 수업하다가 좀 애들 만났었는데 그 신도림에서 오류동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 쪽에 고아원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이제 그 삼촌, 고모 이렇게 이모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누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나 보더라고요. 전에 제가 신도림 수업할 때 교복 입고 오는 우리 회계 수업 들어오는 애가 있었는데 애가 하도 장난을 많이 치길래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그랬더니 애가 웃으면서 전 엄마 없는데요, 고모랑 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똥단지 같은 소리야. 근데 애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어디 고아원인데 하면서 자기 친구 막 불러오더니 친구 뭐 포토샵 듣는 친구도 있고 막 4명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한 이틀 뒤부터 저한테 삼촌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도림 직원들도 저한테 삼촌이라 불렀었는데 근데 걔네들을 이제 그 커가는 동안 위탁으로 맡아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지금 양육하는 것처럼 부양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6개월 이상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조건을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이 조건이 되는 전제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면 돼요.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되는데 이 연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종합소득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 분류가서 했던 퇴직소득 금액하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을 전부 다 합친 값이 100만 원 이하야지 돼요. 이 부양가족들이 얼마 없다고? 엄청 많아요. 집에 그냥 부모님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집 팔았대, 양도소득세 있대. 그럼 올해만 안 되는 거고 내년에 쉬시면 또 되는 거예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는 일단 다 걸리겠죠. 학교 다니면 돈 안 벌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에서 소득이 없는 자로 봐요. 그럼 소득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계같이 하고 있고 우리 집에 살고 그러면 내 월급까지 같이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수에 1인당 150만 원씩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5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아래 보이시죠? 예외가 우리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은 가능해요. 예외사항으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 원인 경우에는 우리는 소득이 없는 자로 100만 원 이하랑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책 보시면 307페이지에 위에 표에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오른쪽 적혀있는 거 보시나요? 찾으셨나요? 위치 표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금액 적혀있는 요건에 세로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가로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가로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 그거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세요.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고 이걸 적어두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자, 우리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이하는 우리 몇 퍼센트 근로소득공제를 했죠? 그건 기타였잖아요. 근로소득공제는 70%였죠. 그래서 그 하나만 기억합시다 라고 했던 거였는데, 자, 그 70%면 500만 원에 70% 빼면 150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0만 원이라고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세법법전에는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죠. 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50만 원 계산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계속 분리가서 이야기했던 거는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분리가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우리 부양가족 명세를 하거나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우리 가족이 소득이 1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 소득금액 100만 원 따질 때에 그때 우리는 분리가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니시고 그냥 쉬고 계신데 10억에 로또 당첨되셨어요. 소득금액이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 불로소, 그러니까 지금 로또 당첨되면 분리가세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금액은 없으신 분이죠. 그럼 아버지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이해갔나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볼게요. 자, 부양가족이 지금 있는데, 자, 한 가지 예의 하나를 봐서 내 가족이 근로소득 총급여라고 말하죠. 총급여가 400만 원인 사람하고, 두 번째 총급여가 3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양도소득 금액이 10만 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총급여만 있어서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기본공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타소득이 섞여 있죠. 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소득에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건데, 그럼 총급여가 300만 원인데 근로소득 공제가 70%면 2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90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10만 원까지 하면 이 사람은 딱 1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딱 1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래 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70%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70%가 우리는 소득 공제로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조건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나이의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
자, 나이 조건은 직계 존속, 당연히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에요.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자, 나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만 나이인데, 자, 참고로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뭐 생일 지났네 안 지났네 그건 미국 사람 이야기고, 우리 세법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올해 2020년도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00년도에 태어나면 20살인 거예요. 이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세법상. 자, 그럼 그 만 나이가 60세 이상이야지만 내가 부양한다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자, 얘는 나이가 20세 이하야지 돼요. 20세 이하. 그럼 우리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자, 얘는 20세 이하이거나 혹은 60세 이상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중 하나. 그리고 이 앞에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을 없애버릴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없애버릴 거다. 자, 왜 저렇게 되냐면 지금 4, 50대, 3, 4, 50대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부양한다고 보기 좀 그렇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고 HRD 시스템을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는 그 사람 이제 내가 부양한다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애가 있어서 소득을 못 벌고 있다면 그거는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양하는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 등급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그럼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 친구 중에 자동차 제일 먼저 뽑은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근데 장애 등급이 있어서 소나타, 그 옛날에 EF 소나타 장애인용으로 그 LPG 뽑았어. 그때 걔가 장애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거로 했냐 그랬더니 아니 내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거 자기 부모님이 부양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형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 못할 장애가 어디가 있겠죠. 그죠? 뭐가 한 게 없던지. 그럼 우리 지금 나이 요건하고 전부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위에까지만 볼게요. 자, 307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기본 공제에 적혀 있는 곳 307페이지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제 조건 보시면 오른쪽에 소득 금액이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득 금액의 제한은 걸리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이 100만 원 이하인 게 이제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박근혜 아줌마가 이상한 소리 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소년복지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 공제가 80%였어요. 그럼 500에 80% 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 아줌마가 70%로 내려버리면서 세법이 꼬여가지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이를 따질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나이 조건이 적은데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질 거예요.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외 가족들에서 나보다 위쪽이면 60세 이상, 나보다 위쪽인데 20세 이하일 확률이 없잖아. 내가 도대체 몇 살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위쪽이면 60세 이상. 근데 미치면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인데 60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8, 90대에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내 자녀가 60대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다 걸려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면 내 가족도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는데 내 형제자매가 기초생활수급자일 확률은 없어요. 거의. 여러분도 기초생활수급자야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한민국 제도가 형제 중에 한 명만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이 제한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모순되지 않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돼요. 양육. 그리고 나이가 좀 애매하죠. 18세 미만. 근데 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되는 거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애들은 고모가 너무 좋아. 더 살고 싶은데 고모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경우가 있대요. 그래도 참 슬프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이 연장하는 법까지 생겨가지고 이거 뒤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좀 덜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책 뒤에 있어서 말한 건데 일단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맞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부모님이 이민 가 있대. 미국 산대. 그냥 아무 말 없이 미국 산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내가 부양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유학 가 있대. 그거는 안 따지고 같이 사는 거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유무도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추가 공제. 자, 여기에 이제 150만 원인데 150만 원에다가 추가로 더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내용을 만약에 원리를 이해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러분들은 6% 15%에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가 공제는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면 추가 공제가 없어요. 추가 공제가. 그럼 기본 공제 대상 150만 원 되는데 추가를 해준다는 게 첫 번째가 경로 우대. 자, 경로 우대는 70세가 넘어가시면 150만 원에다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이면 얘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럼 나이 제한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200만 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0세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자, 기본공제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소득이 없어요. 그럼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다가 얘가 봤더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순간 나이 제한을 사라지게 하니까 이 아들은 기본 공제 1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이 되어서 이 아들로 350만 원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나이 제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득이 없으면 같이 살면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본인한테 대상인 게 있어요. 본인한테 이것도 본인도 돼요. 본인이 10살 넘어가면 경로자 되고 본인이 장이 있으면 본인도 장애 공제 되는 거예요. 본인 당연히 해줘야지. 본인은 다 되는 거예요. 본인 거 안 되는 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 가족들 나이 소득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은 얼마 벌든 간에 다 해주는 거예요. 뭐 1억 버는데 150 빼주는 게 뭐라고? 다 빼줘야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본인한테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부녀자 공제가 있어요. 자, 부녀자 공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있거나 한마디로 맞벌이 여성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데 우리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아직 결혼 안 한 여성인데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모시고 살고 있다든지 학교 다니는 동생 데리고 산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이 부녀자 공제는 금액이 5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50만 원까지는 추가로 세금 더 안 받겠다. 본인한테 한번 본인 거랬죠. 본인 이 사람당이 아니고 본인이 여성 근로자면 생각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이자로 시작하면 여자죠. D가 그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받는데 이자죠? 그럼 왜냐면 시험에서 세부담 최소화 전자를 하라는 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라는 건데 체크 안 하면 감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이자면 일단 봐야 되겠죠.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지 배우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배우자 있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고 맞벌이 여성이니까 두 개 중 한 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냐? 이때는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차이를 말할 거예요. 자, 이 한부모 공제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없는데 그런데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지금 위에서는 어머니 형제 자매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직계 비속이 있다면 이제 이혼했거나 죽었거나 사별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한부모 공제가 돼요. 차이가 있죠.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한부모 공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거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자, 얘는 100만 원 되는데 얘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둘 중 한 개만.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이 직계 비속이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부담 최소화해라는데 100만 원짜리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싱글 여성으로서 뭐 동생이나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직계 비속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자, 이게 추가 공제인데 본인한테만 되는 건 이 두 개는 본인만 대상인 거고 위에 거는 뭐 본인도 되고 가족들도 뭐 장애나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로 좀 넘어가면 자, 뭐 생계같이 하는 범위는 봤었고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연히 부양가족 명세라는 걸 해서 연말정산이나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세액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원의. 근데 자, 이 가족들이 올해 사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망하면 사망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전날 기준으로 올해면 사망한 그 해 전날이 올해면 그 해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그 해까지는. 자, 예를 들면 우리 시험 문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70 몇 세야. 그러면 기본 문제 되고 그리고 추가 문제로 경로자 되고 아버지가 장애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로 인해서 되는 돈이 450만 원이에요. 소득공제가. 그러면 꽤 크겠죠. 그런데 올해 돌아가셨대. 그럼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부터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 장애가 치유되면 치유된 해까지는 되는 거예요. 치유된 해까지는 되고 그럼 그 다음 년부터는 안 되겠죠. 자,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바로 올해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남남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면 바로 남남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혼 적혀 있으면 배우자는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직계비속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직계비속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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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본 공제 대상 직계비속. 한마디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자식. 그렇지. 왜 부양이라는 말은 뭐 생계같이 말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같이 사는 거 안 따진다 그랬잖아. 안 따진다 했잖아. 형제자매하고 직계 존속만 따진다 그랬잖아. 애는 미국에서 내가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안 따질 거라 했잖아. 근데 부모님은 미국 거주 하면 같이 안 사니까 끝. 근데 자녀는 미국 거주. 그래도 내가 챙기고 있는 힘들겠네. 이 생각해야지. 그죠? 지금 제가 오후에 수업하고 있는 반에 유학파가 3명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너네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일자리 찾고 있으니까 아직 89년생, 88년생 애들 그렇길래 너네 엄마 너네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고 있다. 내가 애들 이야기 해주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부모님이 잘 먹였는지 애들이 키가 딱 있다만 해요. 여자애들이 나보다 커요. 앉아있을 땐 모르는데 일어서면 계속 올라가요. 애들이. 근데 애들 다 착해요. 해맑아고 집은 좋은가 봐.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목하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근데 부모님이 애들에 대한 일에 대한 의욕 고취를 너무 안 시켰는지 그냥 좀 듣는 게 재밌대. 이다음 세물급 수업 하냐고 낮에 하는 반이니까 나 안 할 거고 나 2월달에 할 거야. 그때 우리 2월달에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취업 안 할 거니? 그랬더니 요즘 경기 안 좋다면서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하길래 너네 부모님 고생 많으시다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우리 가족들 이야기였고 다음 아래 양가로 4번에 일반 세액공제 있죠. 자 일반 세액공제에서 원래 이게 옛날에 소득공제라서 같이 이 가족들 인적공제하면서 썼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때문에 공제해 주는 건 맞는데 세액공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상의 위치는 좀 틀린데 우리가 컴퓨터 실기할 때 이 다음 시간에 바로 할 실기에서는 얘네들을 볼 건데 자 자녀 세액공제가 원래 옛날에는 20세 이하 자녀면 전부 다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7세 이상 20세 이하만 해줘요. 지금 세금 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살까지는 아동수당이라고 한 명당 10만 원씩 준대. 지금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세까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받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세액공제야. 수당 10만 원씩 받는 게 명당 받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 있죠. 출산이나 입양이나 이제 그 한 해는 그 해에 한 번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빼주겠다는 거예요. 뭐 비용이나 힘이 가족들끼리 같이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357이라고 고스톱 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한 명당.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한 해만, 태어난 해만 출산 입양으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20세 이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일 때는 그럼 15, 15에서 30인데 그 범위 애가 세 명이죠. 그럼 15, 15, 30에서 60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에서 60만 원 뺀다는 거야. 작은 거 아니에요? 60만 원이면 소득공제가 60이면 내 세율 곱하니까 안 큰데 세액공제가 60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내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60 빼고 40만 내래. 그럼 앞에 원천징수 당했던 거 다 돌려낼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크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근로세액공제 옆에 물어봤던 거 저한테 은지 씨 물어봤던 거 근로세액공제 오른쪽 309페이지 위에 보면 130만 원 이하는 우리 55% 빼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13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30%를 계산을 해서 빼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액공제는 지금 이런 소득공제 빼고도 근로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빼는데 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받으면 당연히 세액공제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연말정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 세액공제 같은 거 특별세액공제를 못 받죠? 맞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연말정산 신청을 안 하죠. 그럼 국가가 결정을 해줄 건데 그 결정하면은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13만 원을. 자, 그래서 이 기억해 두세요. 13만 원 중간에 동그라미 4번에 표준세액공제라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내년 2월달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 2월달 되기 전에 회사 그만두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지. 왜냐면 그만둘 때 중도태자 정산하면서 세금 다 정리하고 끝내버릴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연말정산 할 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 이따 오후에 공부하는 거 가지고 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다가 보면 마지막 딱 누를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신고 안 하고 하면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인데 네가 입력한 대로 하면 한 10만 원 공제되는데 그래도 그대로 할래라고 뜨는 사람들 있어요. 돈 많이 안 쓰면 공제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홈택스 제가 앞에 국세청 정산 엄청 잘 돼 있다 그랬죠. 나중에 홈택스 가지고 여러분들 5월달에 만약에 보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 막 입력하다가 갑자기 창이 떠요. 너 이제 더 이상 입력해도 빠질 거 없는데 그래도 계속 입력할래라고 뜨고 똑똑해요 얘가. 막 우리 도전 프로그램 이런 거 쓰면 그런 거 말 안 해주는데 홈택스는 입력하는 중에 너 그만해도 되는데라고 뜨고 마지막에 신고하려고 그러면 너 신고하면 돈 더 작은데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안 하는 걸로 해라고 떠요.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홈택스 이용해 가지고 다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만